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스타벅스에서 찍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대전에 왜 왔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전 중앙로역에 위치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용이 200평이고 대전 중앙로역 가장 번화가에 지하철역 9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상가가 나왔어요. 감정가 27억이에요. 서울의 종로 같은 상징적인 위치의 지하철역 바로 출구에 있는 상가래요. 근데 3번이나 떨어졌어요. 27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졌는데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입찰한다는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유들을 하나씩 저랑 보시고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라면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입찰을 하실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대충 대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조사를 하고자 현장을 다녀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번 떨어졌으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만 받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경매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요. 총 몇 명의 경매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매인들이 저렇게 떨어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놔두지 않는데, 자, 첫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이 중앙로역 대로변의 상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지하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서 이쪽 블록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아예 없다. 지상에 지하 상가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어요. 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는 정말 없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매우 드물게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복층형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선 복층형이니까 뭐가 안 좋죠? 상가를 구성하기에, 일반 상가를 구성하기에 복층의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유지 관리가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냉난방에도 굉장히 취약한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의 형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외관에서 보기에 멋있게 지었는데요. 자, 이 건물이 관리비가 평당 12,000원 꼴 나간대요. 그리고 중앙 냉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나온답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난방을 많이 틀기 때문에 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가 되겠는데요. 그 자체가 세입자 들어오려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분양 평당 12,000원이라 그랬어요. 전용이 아니고요. 일반적 상가는 대부분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양이 300평이라 치고 12,000원이면은 기본 월 360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건물에 직원이 7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물이다. 근처에 있는 강남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에 비해서 관리비가 2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비싸고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장사할 만한 업종이 없으니까 계속 물건이 떨어지고 있다. 공실이 계속될 위험성이 있다. 자, 그리고 시장 조사를 조금 해보면 이 사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다 죽었어요. 아까 횡단보도가 없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사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다 죽어 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또 주변에 큰 평수 임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임대료가 높지 않게 나와 있어서 참 어려운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대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뭐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상에서는 노잼 도시다, 재미없는 도시다, 특색이 없다 그러는데, 제 상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일부 이전을 하긴 했지만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교통의 중심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다 보니까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 광역시가 되겠고요. 150만 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죠. 대전은 크게 구도심과 신도심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신도시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지만 구도심의 중심이 오늘 물건 대전역과 대전중앙로역 한정거 정차에 있는데요. 자, 그 아래 있는 지하상가부터 시작해서 상권이 형성이 다 되어 있어요. 구도심이 많이 쇠퇴했다고 하고
대전이 인구가 많이 세종시로 이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소문으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내가 입찰할 지역에 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자체,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것을 들어가 보시면요, 통계 자료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가는 지역은 이렇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는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수는 많이 늘었어요. 세대수는 많이 늘고 인구가 그대로인 거 보니까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 가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겠구나, 대전이란 도시가. 다시 좀 얘기해보면은 혼자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좀 젊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사이트가 그걸 좀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시면 연령대도 조금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젊어지고 있다, 조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느 분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대전 하면 뭐 생각나? 그러니까 세종시로 다 뺏겨서 이제 뭐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계 자료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객관적 자료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야 대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대전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서울 사람인데 대전 물건 나왔는데 대전 잘 모른다, 아까처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자료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이용하기에 너무 편한 돈 안 드는 자료가 있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이에요.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상권을 형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물건지 주변에 1차 상권인 500m만 조사하고 싶다, 1km를 조사하고 싶다,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시면 그 상권의 특성들이 다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이 상권 분석 보고서에서 상권 평가,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인구 추이, 소득, 소비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요. 나중에 언제 시간 내서 여기 상권 분석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설정한 상권은 자, 여기가 중앙노역입니다. 중앙노역이고 이쪽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곳이 저희 물건지인데요. 여기에서 반경 500m 1차 상권만을 설정을 해서 상권 분석을 해봤어요. 상권 분석을 했더니 종합적으로는 3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1등급이 좋은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안 좋은 상권을 의미하는데 그냥 평균 정도다, 평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권의 주요 정보로 음식점이 1263개가 있고요. 도소매가 1500개가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7만 2천 정도 있다. 자, 인구는 보시면 간단히 통계만 보시고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마련해 주는 건 아니니까. 주거 인구가 5천 밖에 안 되고요. 직장인이 2만 명입니다. 근데 유동인구가 7만 2천 명이에요. 유동인구가 우리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뭐 인구 증감률이나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상권 평가 지수예요. 이 상권에 대해서 구매력과 직갱력과 구매력하고 직갱력이 굉장히 좋네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왜 많겠어요? 여기서 뭘 사려고 오는 거예요. 사려고 오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모이는 사람들이 돈을 쓸 여력들이 있는 거예요. 난 돈 쓸 의사가 있어. 구매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안정성도 평균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 우리 앞쪽으로 지나는 인구들이 없다 보니까 영업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본 위치처럼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영업력이 떨어지는 위치다. 그렇게 된다면 이쪽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목적 구매형 상가가 위치해 있으면은 아주 적합합니다. 목적 구매형 상가는 뭐냐?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원, 그 다음에 학원도 되겠죠. 학원 같은 것도 될 거고, 그 다음 고가형 제품들, 무슨 명품관, 목적 구매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곳들은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없는 위치,
목적 구매를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목적물처럼 대전 중앙로역 9번 출구 나가면 바로 있는 그런 건물, 바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어서 충동적인 구매 패턴의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유동인구가 없더라도 바로 앞에 점포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구매형 상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본 물건의 중앙로역은요,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블럭을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해서 4개로 나눠볼게요. 자,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위치가 있는 쪽은요, 은행 1구역이에요. 은행 재개발 1구역 지구예요. 그래서 저희 건물하고 이쪽을 빼고는 나머지는 현재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은 우측 하단에 있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쪽은 은행동 상권이에요. 은의정이 문화의 거리라고 대전에서 명동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가장 번화했던 로데오 거리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스카이로드가 쫙 구성되어 있고 은행동 상권에 빼먹을 수 없는 곳이 요 블럭이네요. 요 블럭이 되겠네요. 여기에 뭐가 있죠? 성심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은행동 상권이라고 따로 볼 수 있는 성심당 상권이 여기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심당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대흥동 상권이에요. 아까 은행동 상권이 20대 이하가 주요 타겟이고 주간에 쇼핑이나 소비를 하는 곳이라면은 대흥동 상권은 야간에 술을 먹고 먹자골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동 상권과 대흥동 상권은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해요. 자, 그 다음 지하 상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역이 이쪽에 있는데요. 대전역과 중앙로역을 지하상가로 연결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대전역에는 예전에 기존 지하상가가 있고 이쪽에 중앙로역 밑에는 새로 만든 지하상가가 있는데 이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요렇게 횡단보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권이 기본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행 1구역,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2007년도에 났습니다. 2007년도에 났는데 10년 가까이 표류를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재개발이 탄력이 붙어서 지금 사업 시행사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을 했고요. 예전에 이렇게 재개발이 힘든 이유가요, 저희 위치를 포함한 이쪽 상업지역으로 대로변에 있는 곳들이 반발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상업지역들을 재척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000평 정도 재개발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25,000평으로 면적을 변경을 해서 내후년 2월달 정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대전시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공약 사업으로 2,000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심이 여기 중앙로역입니다. 중앙로역 거리 주변으로 벤처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아마 사무실 수요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냥 공약뿐만이 아니라 중심 허브를 만들었어요. 금년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사업 육성을 지원할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지원하기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멘토링을 받은 업체들이 이 중앙로역 주변으로 많이 창업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정도 업체가 이미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 수요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물건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2등을 했어요. 6명이 입찰 들어왔는데 2등을 했고요. 폐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거를 이제 받아서 나오면 되고요. 나머지 제출했던 서류는 법원에서 다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최저가가 9억 3,400이고 정가격이 13억 3,500이었는데요. 저는 12억 3,300만 원을 적고 입찰을 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은 13억 1,000만 원까지 나왔어요. 13억 1,000만 원을 적으신 분이 낙찰이 됐고, 저는 2등으로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차순위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차순위 신고는 하지 않는데요. 차순위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낙찰 받으신 분 축하해드려야죠. 그리고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자꾸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에요. 이건 콧물이 눈에서는 안 나오죠. 오늘 어쨌든 한 2주간 걸쳐서 시장 조사를 했고, 대전에만 저희 직원분들과 저도 한 5-6번 내려와서 시장 조사하고, 그리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참 정이 많이 들은 물건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낙찰이 되고 나면은 대전시청에 들어가서 업무 협조를 할 생각이었어요. 물건의 해결 방법으로 대전시청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낙찰 받으신 분께 누가 될까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 이렇게 정을 많이 들였는데 공을 들이고 제가 쓸 수 있는 최대한 가격을 적었는데 이렇게 낙찰이 됐다, 이럴 때는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폐찰 노트에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셔서 3개월 뒤 또 6개월 뒤 아니면은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는 게 아니라 대전에 다른 물건으로 올 때가 있을 때 이 물건 과연 어떻게 됐을지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떨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배워가는 경매가 된다면 언젠간 우리도 정말로 훌륭한 부자, 100%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찰이 됐다면 후속 영상으로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폐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